자, 오늘 4월 3일 영성 심리 눈으로 읽는 창세기 강의인데요. 자, 우리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 이게 찬송가도 아니고 복음성가도 아닌데 같이 불렀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창세기 42장 앞부분의 얘기를 보고요. 형들하고 이제 요셉이 만난 이야기 보셨죠? 거기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이제 시험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42장 9절서부터 25절로 쭉 이어지는 이야기의 내용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끝부분에 그 본문에 대한 내용은 함께 잠깐 보셨죠, 그죠?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고 또 요셉의 막내 아우를 데려와서 결백을 입증하라면서 형제들을 이제 감금합니다. 심리적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한 명을 이제 볼모로 삼고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형들을 이제 석방을 하는데,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을 이제 뉘우치는 이야기, 그리고 요셉이 그런 형들이 과거의 역사, 과거에 자기에게 행했던 일들을 뉘우치며 그런 뉘우치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울음을 은밀히 나와서 이제 터뜨리는 그런 이야기. 그 이제 25절까지 쭉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해석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간직한 자가 승리한다. 무슨 얘기예요? 형들이 지금 결국은 요셉에게 와서 다 엎드려 절하죠. 이 모습은 언제 보았던 거예요? 어렸을 때, 그죠? 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일이 현재화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그 꿈,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 결국은 그 꿈이 실현되고 형들이 자기한테 엎드려 절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형들이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냥 있었으면, 그죠? 근데 기근이 들고 결국은 이제 애굽에 와서 식량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었고, 그래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그 형들은 동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돼요? 과거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게 되고, 그런 죄에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찜찜하게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죠? 과거에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다가 팔아넘기긴 했지만 생사를 알 수 없는 동생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들을 안고 살다가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 형들이 요셉이 막 압박을 하니까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이제 스스로 막 터해내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요셉은 뭐예요? 그들이 쓰는 히브리 말을 다 알아듣죠. 애굽에 있으면서 통역사를 내세워서 하니까, 통역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요셉이 자기네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은 형들이 자기네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그러면서 그들이 진실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하고 회개하게 되는 이제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이 겪었던 고난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구나, 이걸 보여주죠. 이런 이제 몇 가지 그런 주제들,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뭐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가요도 부르고 막 그러니까 좀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노래 아닙니까, 그죠? 그대 걱정하지 말아요 하는데 여기서 핵심 뭐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흘려보내야 된다. 요셉의 삶을 돌이켜보면 요셉이 과거에 형들에게 당했던 바로 그때의 아픔을 붙잡고 살았더라면 그에게는 오늘의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을 수가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오늘의 현재적인 그 걱정에 매여가지고 그 살아가는데, 그 걱정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의 삶을 여전히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런 현재적인 삶의 문제. 그래서는 뭐냐면 삶에 어떤 진보가 일어날 수가 없고, 그 과거에 묻혀서 사는 삶은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 매어 사는, 과거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삶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가만 보니까 뭔가 자기 삶에 있어서의 그런
겪었던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냐 해소하면서 살아왔다. 풀어내고 떠나보내고 흘려보내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 논의했습니다만은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 자기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더 고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오늘의 현재적인 삶의 변화와 진보를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 과거는 뭐냐면 과거는 지나간 건데 흘러간 건데 이거는 뭐냐면 자기 삶에 있어서 남는 거는 뭐냐면 경험으로 남는 거예요. 그냥 경험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 그 요셉이 갖고 있는 감정은 뭐냐면 형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건 애증이죠. 애증. 형제간의 어떤 혈육간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 없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기가 겪었던 지난날의 삶을 생각하면 증오심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했어요? 신현영 목사 얘기하면서 뭔 얘기? 퉁치지 말라는 얘기 기억나시나요? 네, 퉁치지 마. 자기의 감정을 다른 것과 퉁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있는 대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제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의 전개 속에서 우리 성경을 25절까지 쭉 다 읽지는 않았어요. 다 아신다고 보고, 다 아신다고 보고 거기에서 보면은 요셉이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형들을 보는 순간 형들을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혈육지간이니까 얼마나 수많은 세월 동안 헤어져서 살았던 그런 그리움, 형들을 보니까 아버지도 생각나고 동생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막 그 그리워했던 그런 마음이 이렇게 확 올라오기도 하고 그들에 대한 증오심도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서 과거를 그냥 싹 지워버리고 없었다는 듯이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만나죠.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만나서 억압하지 않은 자기의 과거에 자기가 있었던 일로 인해서 가졌던 그 감정, 그것을 그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주 그 난처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정탐꾼으로 몰고 한 명 거기 볼모로 잡고 가서 오고 너 저기 그 막내 데려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국무총리 앞에서 총리 대신 앞에서 이방 사람으로서의 그 형제들은 이거는 뭐 잘못하면 목숨이 경각에 달려요. 정탐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자면 뭐예요? 간첩 혐의란 말이에요. 용공분자. 간첩 혐의는 국가보안법에서 그러니까 법으로도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거니까 자칫하면 이건 다 목숨이 날아가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갖고 있었던 형들에 대한 분노, 그러나 한편으로 그 복합적으로 뭐 애증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그런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드러내죠. 풀어요. 쌓인 감정을 또 뭘로 표현하죠? 울었다 그러잖아요. 울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과거에 있었던 일로 인해 쌓였던 자기 감정을 어떻게 풀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그 살아왔던 삶 속에서도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 왔다. 과거에 매여서 감옥 속에 있지 않고 오늘을 살아왔던 요셉. 그러니까 그것은 평상시에 뭐냐면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감정의 찌꺼기들을 계속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워낙 그 과거의 역사가 아주 혹독하고 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퉁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시간이 몇 년 지났다고 해서 지워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떤 거는 평생 가도록 지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다만 희석될 뿐이고 다만 이젠 전보다 그 격하고 격동적인 감정들이 좀 가라앉을 뿐이지 그런 게 있거든요. 정말 그 원수지간을 만나면 멀리서만 봐도 가슴이 쿵쿵쿵쿵쿵 뛰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과거에는 그 근처에도 가기 싫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가까이는 갈 수 있지만 대면하기는 싫은 이제 이런 것들이 희석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워지지는 않아요. 우리 기억 속에 마음 속에 또 그 감정의 어떤 그 표현되는 정도 이런 것들이 좀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건강하게 살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 해소 기능이 잘 작동이 돼야 된다. 여러분 밥 먹으면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요양원 가서 기도하면은
여기 어른들 축복하는 기도하면서요. 음식도 맛있게 잘 드시고 화장실 출입하는데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아이고 이런 기도를 드린단 말이죠. 먹었으니까 뭘 싼다 그래요. 좀 좋은 말로 하세요. 배설 뭐 이제 이러는데 먹었으니까 싸야 된다고요.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감정이 인풋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나와야 되죠. 못 사는 걸 뭐라 그래요? 변비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변비라고 합니다. 심리적 변비도 있는 거죠. 자기 감정과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잘 풀어져서 소화가 되지 않으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이게 몸 안에 쌓여가지고 변비처럼. 변비의 문제는 뭐예요? 소화가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몸 안에 배설되어야 할 게 남아 있으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독이 나온대잖아요. 독소가 나온대요. 소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배설이 안 되면 거기에 버려야 될 오염된 거니까 오염된 것에 있는 그런 독소가 남게 되죠. 오히려 더 강하게 주변을 악화시키게 되고 영향을 끼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노래 부른 대로 그대여 걱정하지 말아요. 이런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풀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계속해서 근데 풀어내는데 그게 어느 날 잊으려고 해서 잊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떻게 잘 다뤄야 하는데 우리가 인지에 대한 얘기 전에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 감정만 쫓아갈 게 아니라요.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이해를 해. 자, 과거에 내가 겪었던 그 경험, 그 일은 뭐냐면 경험인데 지나간 일종의 시간이에요. 지나간 시간이라고. 이거는 현재 내가 지금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현재화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고 해서 과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과거는 그냥 경험이자 시행착오를 했던 어떤 그런 지나간 시간의 한 지점이에요. 그런 것인데 거기에 그냥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심리적 변비 현상을 일으켜서 나에게 독소적인 영향을 끼치듯이 내 마음에 부정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영향을 계속 끼치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참 중요한 주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과거에 어떤 겪었던 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죠. 그죠? 그 선택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미래가 달라지게 돼 있는데 그런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이런 과거는 계속해서 뭐냐면 영향을 끼치죠. 계속해서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간섭하고 내 삶에 요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과거를 그냥 부정하면 과거를 그냥 부정하면은 그거 자체가 뭐냐면 과거의 역사도 누구의 역사? 나의 역사죠. 나의 삶의 부분이고 내 삶의 흔적이고 내 거란 말이죠. 그거를 자체를 이제 부정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현재의 나를 부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현재 나를 내가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삶이 피폐해지죠.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그렇게 되면 지나치게 사람들 보면은 특별히 성실한 사람들이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참 많이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성실한 사람들은 뭐예요? 왜 그렇죠? 자기 삶에 대한 이상적인 기대가 있었고 어떤 완벽을 추구하는 이런 성실한 사람들이 되게 그렇죠. 이렇게 해야만 해 이런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이제 집착하게 되고 머물게 되다 보면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자꾸 이제 과거로 회귀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 뭐래 도돌이표죠. 과거로 자꾸 돌아갔다가 그 또 한 번으로 또 다시 마음을 달려갖고 왔다가 또 갔다가 왔다가 계속 이제 이렇게
도돌이표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손상된 어떤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그 시도, 그거 시도 자체가 과거에 자꾸 그때 이랬어야만 되는데 하는 것 자체가 다 헛되죠. 헛되는 거예요. 그래봐야 현재가 변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후회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지나버린 과거를 고치려고 현재와 미래를 담보로 내놓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잘못된 과거를 되돌리고 싶을 때 그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지금을 살지 못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과거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계속해서 살다 보면 그 인생은 그야말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진보되지 못하는 그런 인생, 도돌이표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기 내면의 아이를 잘 돌보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 또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 내면 아이 얘기의 원조는 누구냐면 칼 융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내면 아이가 있다. 우리의 성인의 삶 속에 어린아이가 한 명 숨어 있다. 그분은 그렇게 표현했죠. 이 아이는 영원한 어떤 어린이로 남아있대요. 우리 속에. 칼 융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지만은 결코 완성되지 않고 끝없이 우리들에게 어떤 보살핌과 어떤 돌봄, 관심을 요구하는 그 아이가 우리에게는 누구나 있다. 융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내면 아이들을 잘 일깨우는 것이 생명을 만드는 것이다. 그분은 이제 칼 융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내면 속에 있는 그런 상처받은 어떤 그 아이, 그런 상처, 어떤 그런 기억, 이런 것들이 성인이 되어도 계속해서 내 발목을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과거, 요셉의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해소라고 했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요셉이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표현은 전혀 하고 있지 않지만은 형들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 보면 지난날 그가 살아오면서도 짐작컨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상처받는 내면 아이가 요셉에게도 있었는데 그 아이를 그는 잘 돌보는 일을 했구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대해서, 예를 들면 오늘 우리들의 언어로 바꾸면 이런 거겠죠. 그때 참 힘들었지만 그래, 잘했어, 잘 견뎠어, 괜찮아, 뭐 이런 이야기, 진심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자, 이제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지만 이제 그거는 벗어났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괜찮을 거야. 자기를 다독이고 다시금 용기를 붙었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넘어서고 지나쳐 올 수 있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인정해주고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하고, 요셉의 경우를 보자면은 자기 해소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과거에 이런 속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가 그러한 어떤 죽음의 문턱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초지일관 그렇게 살 수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배경에는 뭐냐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의 삶의 가장 베이스로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전제하고, 영성 심리의 눈으로 보자면은 한편으로 심리적으로 볼 때에 자기 내면의 아이를 돌보는 이러한 과정, 이런 그 자기 해소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과거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얘기 나온 김에 더 해보면 심리학자 그 펄츠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어떤 그 자신의 그 내면 아이와 뭘 통해서 접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느냐면요, 놀이를 통해서 접촉할 수 있다고 그분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내면의 아이를 이렇게 마주하고 대화를 하고 그 이야기를 자기가 들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했어요? 자기가 자기의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보호자. 맞아요? 그 얘기 했었는데 3P 얘기하면서 허용해 주는 거랑 마지막에 뭐예요? 세 번째가 프로텍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낯설어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렇게 보호자, 프로텍션, 자기가 자기 삶의 보호자가 돼. 내면 아이를 향해서도 그러죠.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거기서 너는 누구예요? 나죠. 내가 나를 이제는 든든히 지켜주는 사람으로. 그래서 과거의 이 모든 이런 그 성인 아동의 이야기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 양육자, 그 부모와의 관계죠. 거기서 이제 내가 누가 되는 거죠? 내가 나의 부모가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길을 가도록 돕고 만드는 거예요. 심리학자 펄츠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은 놀이를 통해서 이 성인 아동 내면 아이와 접촉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이 놀이를 통해서 자기 내면 아이와 접촉할 수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을 만들면서 막 어질러 보는 거래요. 음식을 보통 때 그리고 사세요? 음식을 만들면서 막 어질러 보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음식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마파두부 할 줄 압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소스가 있어서 쉬워요, 사실은. 요즘은 다 소스 사가지고 파기름 내가지고 이렇게 잘난 척할까봐 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뭘 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버리든 씻든 해야 되지.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걸 해야 되는데 막 어질러 놓고, 어린아이 때는 그러잖아요, 그죠? 어린아이 때 누가 이렇게 하나고 칼같이 치우고 막 이래요. 이건 뭔가 그동안의 삶의 습관이 쑥 들어와 가지고 나를 그렇게 길들여 놓은 거거든요. 근데 어린아이 때는 뭐냐면 그런 거 안 가리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주목하고서는 주변이 어떻게 되든 난장판에, 그죠? 장난감 갖고 놀 때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되고 이거 계산하면서요, 재밌는 거에 빠져가지고 집안을 온통 난장판을 만들잖아요. 그 상황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어른이 되어서 음식을 만들면서 어질러 보기, 혹은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붓갖고 깨끗하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게, 튀지 않게, 남한테 피해 주지 않게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손가락에 막 물감을 묻혀가지고서 막 그려보고, 그러는데 그걸 막 잘 그리려고, 그래서 칭찬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막 해보는 거야. 막 자기 속에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막. 그러니까 애들 그 집에서 사고 칠 때 보면 벽에다가, 그죠? 벽에다 다 낙서하고 막 그냥 있는 대로 칠하고, 이게 뭐가 뭔지도 뭐 모르잖아. 근데 우리가 그런 속으로 들어갈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자기 내면 아이를 만난다. 가장 밝은 색의 옷을 차려입고 어디든 가본다는 거죠. 자, 우리 모습만 보더라도 다 지금 옷 색깔이 다 칙칙하게 짝이 없는 화려하고 밝은 그냥 그런 것을 입고 어디든지 막 가보는 거죠. 아이들 때는 무슨 옷을 입어요? 아이들 때 까만 옷 입혀요? 예? 까만 옷 아래 위로 입히냐고. 까만 고무신에다가 까만 운동하든지 그렇게 안 하죠. 애들은 애들답게 알록달록한 거 입고 그런. 근데 어르신들 가만 보면은 요즘 그런 말 안 쓰던데 몸빼이라고 아시나 모르겠다. 옛날에 그런 거 보면 시장에 가서 어른들 입으시는 거 보면 원색으로 된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 색깔은 그렇지만 이제 야유에 나갈 때 본색이 드러나시더라고요. 옷 색깔들이 아주 화려하게. 그거 좋은 거예요. 자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알록달록 그냥 밝은 색의 옷을 차려입고 어디든지 가보는 거죠. 어디든지 눈 의식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또 펄츠가 얘기한 거는 네 번째 뭐냐, 해변에서 모래찜질을 해보고 물속에서 시간을 보내버려요. 물속에서. 물속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안 해보셨나요? 물속에 들어가 보면
물은 물론 우리가 이제 과거의 경험 때문에 저처럼 물에 들어갔다 죽을 뻔했던 사람은 긴장이 되고 이런 게 있지만 사실은 그냥 물 속에 들어가면 가장 편안하죠. 왜 그래요? 엄마 뱃속에 그렇게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물 속에 있었잖아요. 평안하게 물 속에 들어가 보고 해변에서 거기서도 또 이렇게 막 그 저기 어떻게든 예쁘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막 모래 속에 막 들어가서 찜질하고 막 남들 눈 의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화려한 색채를 구경하는 거. 그러니까 봄에 꽃 피고 그런데도 막 가보시고요. 그런데 그냥 집 근처 산이나 강가를 맨발로 산책을 해보고 이게 무슨 얘기죠? 공통적인 원초적인 어린아이 때 그야말로 이것저것 따지고지 않고 원초적으로 행했던 그런 행위들을 어른이 되어서 해보는 거죠. 그런 것이 내면하여 접촉해보는 이제 그런 경험이 되는데 아이들은 보면 호기심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만져보고 깨물어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아주 어렸을 때에 그 오감을 다 이렇게 느껴보게 한대잖아요. 쓴맛, 뭐 짠맛 하여튼 있죠. 그 하다 지난번에 틀렸다고 뭐라 그러던데 하여튼 그 있어요, 그죠? 이게 혓바닥을 그런 걸 다 느낀대. 우리 인생이라는 게 다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이런 떫은 맛은 그건 좀 다르대요. 하여튼 그런 거를 느껴보라는 거죠. 느껴보라는 거. 자, 그러면서 오늘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아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것이 다 뭐냐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어떤 자아가 어떤 상태였나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자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첫째, 자기 가치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가격과 가치를 따져보죠. 그죠? 그 물건은 얼마짜리고 어떤 가치가 있고 이런 건데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의 가치를 따지고 심지어는 가격을 매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에 대해서 일종의 가격 매기기 하는 거 그게 달리 표현하면 뭐냐면 자기 가치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얼마짜리인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가치를 매기느냐 그런 건데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에 대해서 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여기겠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그 가치를 많이 매기지를 못해요. 열등감이 많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건 결국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로 싸구려 취급하는 거죠. 싸구려 취급을 하는 거고 자기가 자기 가치감에 대해서 저평가되고 낮은 그 가격을 매기게 되면 이것이 싸구려 인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다시 말하면 그 심리 상태가 뭐냐면 마치 노숙인 것 같이 심리적인 노숙인 것 같은 그런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낮게 자기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도 이건 병적인 거, 이것도 잘못됐고 그 반대도 있죠.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하게 과대하게 가치를 매겨. 그러면 자신감이 지나치면 뭐가 생겨요? 부작용이 생기죠. 부작용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면 부작용이 생기는 게 뭐로 나타나느냐면 자기가 아는 게 절대적이야. 자기가 아는 게 기준이고 절대적이니까 어떻게 하겠죠? 다른 사람을 보면 뭐 하려고 그럴까요? 가르치려고 해요. 좋게 말해서 가르치는 거지 생활 속에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걸 일으켜서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꼰대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은 주로 뭐다? 잘 못 썼나? 잔소리라고. 드러나 보셨나요? 잔소리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잔소리가 뭐죠? 지적질하는 거죠. 남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 자기가 남들보다 우위에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답이고 그러니까 남들에 대해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잔소리하고 지적질하고 꼰대지. 환영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일컬어서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근거 없이 높게 가치를 매기거나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치절하하거나 과유불급이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다.
넘쳐도 문제고 너무 낮아도 문제고 적절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이제 연세들 들어가시면서 느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항상 뭐냐면 극단으로 왔던데 뭘 하면 그냥 끝을 보고 막 이랬던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이제 뭐가 돼요?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그렇게 되죠. 요즘도 빡세게 막 한번 끝까지 한번 밀어붙이고 가보자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이 들어서 이러면은요 본인도 감당이 안 되고요 남도 피곤하고요 아주 그 인생이 볼상사나워져. 젊었을 때 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과유불급이더라. 그렇죠? 오늘은 별로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자기 무시라는 것도 있어요. 자기 무시. 자기 가치감, 그 다음에 자기 무시. 자기 자신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심리 치료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기 자신을 무시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을 견디려면은 우선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뭐 하면 안 된다? 무시하지 말아라. 자기 자신을 존중해주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기 스스로 심리적으로 무시를 하는 거는요 일종의 자해 행위입니다.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는 거는 이런 자기 자신이 무시해서 생긴 상처, 또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한 그런 자해 행위 이런 것들이 남긴 상처는 자기에게서 머무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민감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민감하게 만드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극도로 무시할 때 남들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방방 뜨는데 사실은 그 심리를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무시함으로써 생기는데 이게 뭐가 나타나냐면 피해망상이에요. 피해망상. 무시당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거죠. 그죠? 맞아요? 이거는 다 주관적인 거예요. 누가 뭐 이렇게 좀 야지를 놓고 그러더라도 별소리 다 하네. 그리고 무시하고 그러면 그 아무것도 안 해. 자기한테는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무슨 그런 의도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감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어떤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따지고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것과 관계 있더라. 자기가 자기를 무시한 데서 오는 결과, 이것과 관계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그런 분열증 환자들은 현실성이 결여된 망상을 호소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무시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은 따지고 보니까 자기 무시에서부터 비롯된 가능성이 높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 어떤 그 피해망상, 무슨 얘기만 하면은 막 도발적으로 막 민감하게 방방 뜨고 그럴 때는 남 탓을 하기 전에 뭘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심리 치료가 이제 거기서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기 점검을 하면서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정말 과도하게 반응을 하고 그러는 걸까?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펄쩍펄쩍 뛰면서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거는 그 상대를 향해서 공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자기의 내면을 탐색하고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근원에는 대개 보면은 자기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자기 무시, 자기가 스스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해주지 못했던 앞에서 얘기하는 자기 가치감이 낮은 데서부터 오는 결과일 수 있다.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점들이 필요하냐면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는데요. 자아 강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 내면의 어떤 그 힘을 길러야 된다 이거죠. 우리 내면의 힘.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앞에서 뭐라고 또 표현해서 마음의 힘, 그죠? 심근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의 그 근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자아의 힘이죠. 이런 것이 그 육체의 힘과 마찬가지로 이런 그 자기 내면의 힘, 심리적인 힘을 기르지 않으면 항상 자기 내면이 평안하지가 않아. 왜? 남하고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사회적 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데 가장 가까이는 누구랑 살아요? 가족하고, 그 다음에 나가면은 이제 그 이웃이 교회 공동체 일원일 수도 있고, 사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애들 관계 때문에 만나는 애들 학부모들 간의 만남일 수도, 뭐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런 이웃 관계들이 있죠. 여기서부터 항상 이제 그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게 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평안할 날이 없는 거지. 이러면 이래서 문제고 저러면 저래서 문제고.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분풀이를 하거나 이러기 전에 자기를 좀 들여다보고 돌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그 자아가 건강한 것,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요, 자기가 숨기고 싶은 과거를 말할 수 있는 거. 숨기고 싶은 과거를 말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프면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자기의 과거를 말할 정도면은 그 사람은 건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걸 꼭꼭 싸매 두고 이렇게 그 노출시키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은 이게 이제 변화를 초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어떤 단지 지나간 시간만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그 과거라고 하는 것이 여기야, 과거. 다시 살리자. 과거 여기. 이 과거는 지나간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일종의 기억의 덩어리란 말이에요. 예? 기억의 덩어리. 이 기억의 덩어리들인데 그 지금의 삶에 그것이 계속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리 치료할 때 뭘부터 과거 이야기를 듣죠, 그죠? 과거의 이야기, 어렸을 때 이야기, 부모와의 관계 이야기, 어떤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그 기억들을 들춰내고 과거를 이렇게 해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이런 이제 자아 강도 얘기를 하겠는데요.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면은 우리 권투할 때 보면 권투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주먹으로 맞고 그러는데도 계속 버티죠.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뭐가 좋다? 맷집이 좋다. 아유, 똑똑해. 맷집이 좋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맷집이 좋다. 이 말이요. 이게 뭐냐면 공격을 받아 두드려 맞죠. 두드려 맞는데도 맷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견디는 힘이죠. 맞지만 그것을 견뎌내는 힘이 있어. 이건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더라. 남들이 뭐라고 난리 부르스를 치더라도, 지 뭐를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어떻게 한다? 영향을 지가 안 받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쟤는 뭐 어디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저러나?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누가 한마디 눈길 하나, 몸동작 하나하나에 다 해서 다 그러면은 삶이 항상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 살았는 진공 상태에서 살아야 돼. 진공 상태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진공 상태에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펼쳐진 이 세계 속에서 그냥 부딪히면서 서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피할 도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무인도 가서 혼자 살아요? 안 되죠. 자기만 또 위해주는 사람하고 살아요? 그건 건강한 관계가 또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몇 년은 최소한도 연락에 싸워야 된다? 3년 짧아요. 한 10년 싸워야 돼요. 10년 만에 또 끝나는 싸움이면 다행인데 평생 가는 싸움도 있고 이게 이제 아주 징글징글한 싸움들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투덕투덕 다투는 게 건강한 겁니다.
조용한 건 뭐냐면 한쪽이 손을 들어서 그래요. 아이고 얘기했다가는 아주 온 세상이 시끄러워지니까 그냥 나 죽었어 하고요. 이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죠. 이거는 소위 말해서 위장된 평화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건 뭐죠? 로마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꼼짝도 못하니까 평화가 이루어진 거지. 그거는 힘에 의한 평화란 말이에요. 근데 진정한 평화는 뭐죠? 서로 화목한 관계가 돼. 함께 더불어 재밌고 신나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잘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심리적인 맷집을 키워야 된다. 심리적인 맷집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자아 강도가, 우리가 건축을 하면은 아이고 요즘 집도 잘 못 그리겠네. 저 건축가 출신인데 아이고 하여튼 집을 짓는데 이 벽체가 약하면 누가 와가지고 펑 치면 무너져요. 집 자체가 무너지죠. 맨날 수리하고 살 거예요. 이 집이 뭐예요? 벽체가 튼튼해야 되죠.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 어떤 환경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관계 속에서 나에게 어떤 주어지는 말이든 행동이든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 속에서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견딜 수 있는 심리적인 맷집을 키우다예요. 맷집. 그래서 나이가 좀 들어가고 마음의 폭이 좀 이렇게 룸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의 어떤 그 폭이 넓어지고 그러면은 뭐 애들이 무슨 사고를 치고 그래도 다 뭐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그냥 작살난 것처럼 막 그럴 게 아니고 뭐라 그래?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그거 갖고 그러죠. 어른들 그러시죠. 좀 대답 좀 하세요. 그렇죠. 네,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 저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다 오케이야.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죠?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찾는 이유가 뭐야? 엄마는 맨날 지적하고 혼내주고 막 훈육하고 그러느냐고 그러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오케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러냐. 또 그 다음에 뭘 잘 많이 말해요? 괜찮아 그런 얘기예요. 괜찮아. 세상 일 보면서 그냥 제가 또 뭐 어려운 일 있나 보네. 그리고 많은 거지.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이러고 막 같이 그러면은 항상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맷집을 키워야 돼. 맷집. 심리적인 맷집. 저는 이거를 이제 자아 강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아 강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이런 자기 내면의 어떤 힘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의 힘, 그것이 얼마나 강한가. 자아 강도라고 하는 건 그런 건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러지만 사람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처음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잖아요. 이거 메슬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생리적인 욕구, 뭐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에 대한 욕구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쭉 그래서 자아 실현의 욕구로 이렇게 쭉 발전해 가고 그러는데 이런 그 욕구가 있는데 자기가 세워놓은 어떤 기준에 따라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냐 아니냐 이게 달라지는데요. 욕구를 스스로 눌러서 접어버리는 합리화를 시키거나 또 하나는 화를 내는데 사람이 살려면은 이 정도는 갖추고 살아야 돼 하는 어떤 기준들도 있고 그런데 이 기준들이 다 다르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만족도도 다르고 행복감도 다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그런 기준들이 세워지냐면 내적인 구조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내적인 구조에서 생기는데 이 내적인 구조에서 생기는데 그것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런 영향을 끼치는 것들에 대해서 얼만큼 잘 견딜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데 보면은요. 들어오는데 정문 현관이 있는데 저 기둥 밑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내진 설계에 의해서 건축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돼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 이런 걸 다 알고 다니시. 우리 교회가 이 동네에 있는 건물 중에서 지진이 났을 때 지진에 의해서 붕괴되지 않는 것을 고려해서 설계가 되어서 시공된 건물이에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우리 마음으로 치자면 옛날 브록담으로 지은 집은 누가 와서 세게 뭐 하면은 그냥 바로 자빠진다. 우리는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겉에다가 또 돌까지 붙였어. 그런데다가 탄탄하게만 한 게 아니라 내진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땅에 지진이 나가지고 흔들거릴 때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건 부러지든지 깨져요. 근데 내진이 돼 있다는 것은 뭐냐면 흔들릴 때 같이 유동성을 갖고 이게 움직여서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거든요. 괜찮은 건물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단단하기만 한 게 아니라 내진 설계처럼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유연성도 갖고 있고, 그래서 아유 그럴 수도 있지. 그거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지 않겠어?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건 어떤 유연성이죠. 원칙을 원칙대로 항상 자로되듯이 이렇게 되면 그 일종의 강박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재미없어요. 맷집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거기에다가 이런 부분까지 갖고 있으면 참 좋겠다. 사람의 어떤 그 자아 강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측량하냐면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잘 견디느냐 이거 가지고 이 자아 강도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죠.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그것을 얼마큼 잘 버텨내는가, 버티기입니다. 그 반응을 보고 자아 강도를 알 수가 있죠. 그게 이제 군대 가서 보면 되게 남자들은 군대 가서 처음에 그 구보를 하는데요. 10kg가 뭐야? 10kg도 하는데 10kg는 전 특수부대 출신에 10kg까지는 안 해봤고요. 4kg 막 이렇게 하는데요. 4kg 구보하면은요 폐가 어떻게 찢어지는 것 같아요. 폐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요. 40kg 행군하면 40kg 저 여러 번 해봤거든요. 40kg 맨리? 백리. 제가 백리 걸어요. 40km 행군 이렇게 밤에 야간에 걸어요. 처음에는요 죽는 줄 알아요 정말. 저는 저기 지금도 송수 이런데 거기 지금도 그렇게 부르나 모르는데 저기 가면 소머리고개 말머리고개라고 있어요. 지금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거 넘어가는데 아주 죽을 맛이더라고요. 처음에 하면은요 타령하고 싶어요 진짜. 근데 몇 번 하잖아요. 할만해요 이게. 자꾸 하면 할만해요 이게. 이게 뭐냐면은 힘든 일도 경험을 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내성이 생겨가지고 돼요. 4km요 걷기도 힘든데 무슨 뛰어서 가 이걸. 그러는데 몇 번 하잖아요. 뛸만해져요 이게. 뛸만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죠? 편안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 모든 살아가면서 겪는 상황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가에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 그대로라고요. 감당하게 되더라니까. 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그래요. 자, 이래서 사람의 어떤 그 자아 강도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얼마나 잘 견디는가 이걸로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사람과 헤어질 때, 헤어진다는 것이 뭐냐면 뭐 서로가 이제 남남이 돼서 볼 수 없는 이런 권고도 있죠. 뭐냐면 어떻게 되죠? 별세를 했다든가. 별세를 해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이별을 한다든지 혹은 사별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잘 견디느냐 이게 또 중요해요. 이거는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요. 호르몬의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가. 호르몬에 따르면은 어떤 이별이나 사별이나 이런 헤어짐으로 인해서 오는 상실감에서 따르는 어떤 그 슬픔과 고통이 있는데, 이게 호르몬으로 보자면은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희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은 예를 들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그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자식은 더 오래 가겠지만 아무튼 이럴 경우에 몇 년 상이에요 이게 부모님? 3년 상이잖아요. 3년 동안 애도의 기간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3년 이렇게 심리적으로 볼 때 호르몬으로는 6개월이 되지만 실제로는 한 3년. 근데 대개 보면은요 이게 정도들이 다 개인마다 다르지만은 어느 지점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는 이 애도 이별로 인한 상실감의 슬픔이 이제는 어떻게 돼 서서히 거두어져야 돼. 거두어져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이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들여다봐야 돼.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뭐냐면 헤어진 그 대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기 삶이 의존적이었다든지 또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이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면 내게 주어진 누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의 삶을 살아야 돼. 나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그것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자식은 자식의 삶에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살다가 안타깝지만 부모도 먼저 떠난 거지. 그러니까 서서히 그것을 거둬들여야 되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 먼저 앞서간 사람도 내 뒤에 따라올 사람도 결국은 다 우리가 어디서 만난대? 천국에서 누구와 더불어? 우리 주님과 더불어 만날 때가 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더군다나 살아가잖아요. 심리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가 건강한 삶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별의 상실감 때문에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나에게 주어진 그 날들을 생명이 주어진 날들을 나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 자아 강도를 측량할 때 이게 뭐냐면 자기가 싫어하는 말, 싫은 소리 혹은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 이것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의 자아 강도가 건강하고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정혜신 씨 얘기했던 거 제가 종종 얘기 드리잖아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충조, 평판.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충조할 때 충은 뭐예요? 충고, 조언은, 조언, 평은, 평가, 판단, 판단. 입도 안 돌아가네 이게. 충조, 평판. 근데 이게 왜 하지 말라 그러냐면요. 이거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웰컴 하는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충고 들으면은요. 고마워요. 나이 싸게 그리게 하지만 속으로 아유 니나 잘하세요. 누가 조언해 주면은 아유 너나 잘해. 뭘 조언이냐. 나도 잘한다. 내가 알면 더 잘할 걸? 뭐 이렇게 되죠. 뭘 평가해? 평가는 뭘 평가해? 다 지나간 것 때문에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판단은 내가 하지 네가 하냐? 충조 평판 다 부담스러워요. 어떤 일을 하고 났을 때 피드백, 근데 이것이 들어왔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거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반응들이 있게 되느냐면 성격 장애는 어떠냐면은요. 나에게 부정적인 이런 것을 피드백을 하거나 충조 평판을 하면은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공격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공격에 대해서 뭐 해야 돼? 공격에는 공격으로. 그래서 보복을 합니다. 성격 장애는 보복하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평가하면서 조금 싫은 소리 한마디 했으면 마음속에도 언젠가 저거를 죽여야지. 말로. 저거 어떻게든지 그 공격을 해서 되갚아줘야 되죠. 작게는 그러지만은 바깥에서 살아가면서
성격 장애는 뭐냐면요, 거기에 따른 보복을 공격적으로 해요. 반대도 있죠. 신경증 장애는 뭐냐면 항상 누구 탓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요? 신경증은 내 탓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심리적인 힘이 약한 사람이죠. 그러면 남들이 피드백을 할 때 부정적으로 충조평판하는데 부정적으로 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아까 성격 장애는 가서 보복을 한단 말이에요. 신경증 환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유,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맨날 이러고 이제 죽 쓰고 있는 거지. 죽상으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비교적 건강한 사람은 어떠냐? 비교적 건강한 사람은 처음에는 화를 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속상하니까 화가 나지. 그런데 비교적 건강한 사람은 뭐냐면 처음에는 그러지만 그 다음에 뭐냐면 생각을 하지. 생각을 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 탐색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탐색. 속상하지만 자기 탐색을 해보고 나서 어떻게 그런 점도 일리가 있네. 자기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이것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퍽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일 건강한 사람은 뭐냐면 싫은 소리를 그냥 듣는 사람이에요. 그냥 듣는 사람. 자, 이거 왜 중요하냐면은 그냥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이야기로 자기를 재단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잘 들어요. 자기를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취할 게 있으면 자기가 그냥 취하는 거죠. 자기가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글쎄 그거는 뭐 그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내가 받아들이기엔 좀 아닌 것 같아. 건강한 사람은 그런다는 거죠. 아까 조금 건강하지만은 요거보다는 조금 한 사람은 처음에 그거 하면 일단 뭐가 나와? 화가 나. 그거 지난 다음에 생각해. 그리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 내가 발끈하지 마세요. 발끈하지 말고요.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그거 뭐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취할 게 있으면 취하고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거고. 나는 누구의 인생을 산다? 나는 나의 인생을 산다. 요셉의 얘기한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한 얘기. 요셉은 그렇게 해서 자기를 해소하고 지키고 거기까지 왔고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여과 없이 자기 감정도 표현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혈육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살리잖아요. 살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억압된 감정을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그런 모습, 건강한 모습이다. 뒤에 또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되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만남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내면도 돌아보게 하시고 요셉의 참 한편으로는 멋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삶에 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달은 바 내 삶 속에 또 잘 적용하고 또 더 성숙한 삶으로 진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옳고 그름에 민감하게 앞서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고 살펴서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눈길로 나를 대하고 내게 주어진 또 삶의 자리에서도 또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나로 인해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도 행복하고 나 자신도 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만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